58. 스마트폰 중독. 1. 스마트폰 중독의 실제적 위협들. 스마트폰 자가진단법을 통해 자신의 스마트폰 중독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 없으면 손이 떨린다. 둘 잃어버리면 친구도 잃는 느낌. 셋 하루에 3시간 이상 쓴다. 넷 설치한 앱 중 30개 이상을 사용한다. 다섯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갖고 간다. 여섯 커티키 패드를 쓴다. 일곱 글자 쓰는 속도가 빠르다. 여덟 밥을 먹다가도 스마트폰을 한다. 아홉 보물 1호다. 열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2회 이상 해봤다. 지금까지 나온 항목들 중 그렇다가 8개 이상이면 중독이고 5개에서 7개는 의심, 3개에서 4개는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2. 스마트폰과 사회적 상호관계. 스마트폰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 스마트폰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지진과 미세먼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위급 재난 문자 알림이 사용된 사례가 그것입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는 건물이 붕괴했을 때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신호를 탐지하여 매몰자 위치를 탐색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국내 스마트폰에 FM 라디오 수신 기능을 탑재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동통신망이 마비되더라도 라디오로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의 긍정적 기능 또한 다양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과하게 의존하고 몰입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의외로 쉽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접하면 아이들이 울거나 떼쓰지 않고 얌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자 법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은 218세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몰입 증상을 보이면 부모 및 보호자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은 18개월 미만 아이의 디지털 기기 사용 금지와 1960개월 아이는 하루 1시간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폰 중독 방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굿네이버스 같은 NGO 단체들이 오프라인에서 시행하는 스마트폰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 안심존 서비스 등이 청소년 스마트폰 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3. 디지털 치매. 이미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을 막기 위해선 생활에서부터 스마트폰과의 접촉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절제된 스마트폰 사용을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일이나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합니다. 셋째, 거리를 돌아다니며 스마트폰을 하면 사고의 원인이 되니 하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앱은 많이 깔지 말고 사용하는 앱만 설치합니다. 다섯째,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합니다. 다이어리나 수첩, 책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59. 약물, 음주, 카페인. 1.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약물 문제의 심각성. 인터넷이 발달하고 지식 공유가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기 증세를 스스로 판단하여 약을 구입하거나 집에 있는 약을 대수롭지 않게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온 잘못된 지식이나 남의 말만 믿고 함부로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약물 오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자신과 가정, 사회에 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쟁 체제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상 남보다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스트레스가 약물 오남용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또래들과의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교우 관계를 통하여 약물 오남용, 음주, 흡연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항공편이 발달하고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학성제 수준을 넘어선 마약류도 점점 국내에서 유통량이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청소년의 접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자신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청소년 범죄와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과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지식 습득을 통하여 약의 적절한 사용법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2. 위기를 불러오는 출발점, 음주. 음주가 일으키는 문제점은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만취, 폭행 등 우리 생활에서 너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들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알코올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며 간 기능을 저하시키고 암의 발생 위험도를 10배가량 높입니다. 만성 설사와 영양 결핍, 비만 및 피부 노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뇌세포 손상을 통해 치매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알코올 친화력이 강한 지방질이 많고 여성 호르몬이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구되어 동일한 음주량이라 해도 남성보다 여성에게 알코올의 독성이 더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속적인 캠페인과 법 처벌 덕분에 청소년의 음주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음주 연령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는 뇌세포 손상과 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 성호르몬 분비 저하 등의 신체적 문제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의 첫걸음이란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음주를 하는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 신체 기능 저하나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 확실하기에 음주의 폐해성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음주 외 놀이 문화를 권유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친구로부터 음주를 권유받았을 때에는 단호히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일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 알고 먹어야 하는 카페인. 흡연의 위험성과 금연의 이로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개의 개념 사이, 즉 흡연으로부터 금연 성공까지 닿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실패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흡연 욕구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연하기입니다. 당근, 오이, 무가당, 껌, 은단 등 금연 간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시원한 물은 흡연 욕구를 없애주고 니코틴과 각종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생각하기입니다. 운동, 샤워, 전화통화 등 흡연 외의 다른 것으로 주의를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심호흡하기입니다. 이는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는 습관을 대체할 수 있으며 뇌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킵니다. 담배의 금단 증상으로는 짜증, 갈증, 통증, 불면증, 불규칙한 배변, 피로감, 공복감, 긴장, 헛기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담배를 끊는 약이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번에 끊는 게 최선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게끔 만드는 금단 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극복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단 증상을 끊기 위해선 운동을 하거나 바쁘게 지내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차를 마시지 않으며 식사 때는 곡류와 야채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고 산책이나 목욕, 명상 등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금연 후 금단 증상이 심한 첫 2주간은 무리한 일을 피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됩니다. 60. 분노 조절 장애 관리로 폭력 예방. 1.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아이들에게서 발견되는 ADHD가 성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ADHD로 불리우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을 받은 아동의 5065% 이상은 그 증세가 성인기까지 지속됩니다. 성인이 되면 ADHD의 대표적 증상인 과잉행동은 상당 부분 사라지고 집중력 부족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DHD가 지속되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중요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건망증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충동적 성향으로 인한 알코올 남용, 반사회적 인격장애, 폭발성 인격장애, 부부관계의 불화,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돈 관리, 범법행위, 잦은 직장 바꾸기, 직업 상실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는 일상생활 수행과 결혼생활,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합니다. 성인 ADHD 치료는 약물치료 등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진단의 체계화가 완전히 이루어 있지 않고 증상도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단과 치료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인터넷이나 책 등을 통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치료 시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단 성인 ADHD로 진단이 된다면 약물 치료를 통해 집중력이 좋아지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행 동요법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감정 조절 훈련을 통해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분노가 생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가치료법으로는 다이어리나 전자수첩을 통해 일정 관리를 하는 버릇을 갖는 것이 좋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질병에 대한 가족의 이해와 배려심도 필요합니다. 2. 나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요? 화가 나게 되면 동시에 불안하고 긴장되고 우울하고 심장은 기분 나쁘게 빨리 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식으로는 먼저 딸기류가 있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초콜릿이나 과자 대신 라즈베리, 블루베리, 스트로베리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류 속의 탄수화물은 아주 천천히 당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혈당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비타민C를 충분히 공급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분비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B를 듬뿍 함유하고 있는 아보카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억제뿐 아니라 근육과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 함유량이 30%에 달하지만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공급하므로 걱정 없이 먹어도 됩니다. 토마토 등과 섞어 샐러드로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믹스너트도 도움이 되는 음식들인데 땅콩류는 긴장을 풀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는 비타민과 지방 성분을 공급하며 아몬드 속 비타민E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회복시키고 호두의 비타민B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를 냅니다. 오렌지는 풍부한 비타민C를 공급하여 혈압과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모두 낮춰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설탕이 적은 코코아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며 암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이티는 향과 맛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인도 왕실에서 즐겨 마시던 차로 따뜻하게 하여 천천히 마시며 호흡을 조절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음식들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이 되면 유용하게 섭취하여 잘 안정시키길 바랍니다. 3. 알쏭달쏭 분노조절장애 상식. 분노조절장애의 경우 질병이 아니라 본인의 성격으로 생각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낄 때가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정상적인 뇌의 반응이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충동 조절을 전전두엽에서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뇌에 안정감과 기쁨을 주는 행복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높여주는 충동 억제제, 항우울제를 통한 분노 조절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일반인에 비해 이 세로토닌의 농도가 낮아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면 예전에는 짜증나고 화났던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 완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약물 외에 세로토닌 농도를 높일 수 있는 생활 속 방법으로는 가끔 실행한다는 가정하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 예를 들어 게임이나 운동을 하루 종일 하면서 세로토닌 농도를 직접 높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일에서 완전히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걸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생기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부모님은 자녀를 보듬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식이 화가 날 때 자연스럽게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와 아랫사람의 관계라서 화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뒷담화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요약하면 화를 내 안에 쌓아두지 말고 적당한 방법으로 표출을 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